사실 원래 학교장은 모든 학교 업무의 총괄 책임자죠. 그러나 종종 교사 개인에게 악성 민원 처리를 떠넘기는 교장들이 있었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학교랑 법이랑의 임희랑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소위 교권보호법이라고 하는 교권 관련 법 개정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작년에 서희초 사건 이후로 정치권에서 좀 매우 이례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교권 보호를 위한 각종 법령을 개정했습니다. 대부분 학교 현장에서 선생님들께서 개정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요구했던 내용들을 담은 내용이고요. 근데 제가 단위 학교나 교육지원청에 연수를 가봤더니 많은 선생님들께서 교권호법이 있다더라, 바뀌었다더라 라는 건 아시면서도 정확히 어떤 내용이 어떻게 개정되었는지는 모르시더라고요. 이번 기회에 한번 가볍게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기본법입니다. 교육기본법 제13조 제1항에서는요. 부모 등 보호자가 교원과 학교가 전문적인 판단으로 학생을 교육, 지도할 수 있도록 협조하고 존중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이 신설되었습니다. 원래 이 교육기본법 제13조에는요. 보호자의 자녀 교육에 대한 의무 조항이 있었고 보호자가 학교에 의견을 제시하면 학교가 들어줘야 된다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결국 보호자가 어떤 걸 해야 된다라는 학교에 대한 의무 조항은 빠져 있었던 거죠. 그래서 종종 보호자들이 자신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니까 학교가 그대로 수용해야 된다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었거든요. 이제는 보호자가 학교와 교사의 전문적인 학생 지도 활동을 존중하고 협조해야 될 의무가 명시되었으므로 교육에 참여하는 각 교육 주체의 어떤 권한이 조화롭게 보호될 수 있다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초중등교육법입니다. 교육기본법과 마찬가지로 보호자의 의무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제18조의 5에서는요. 보호자가 교직원 또는 다른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보호자에게 교원과 학교의 판단을 존중하며 교육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도록 하는 그런 의무가 부여되는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교육기본법과 비슷하죠. 그 다음 제20조 제1항에서는요. 학교장이 민원 처리를 책임지도록 개정했는데요. 사실 원래 학교장은 모든 학교 업무의 총괄 책임자죠. 굳이 이렇게 법령이 없더라도 당연히 민원의 총괄 책임자는 맞았습니다. 그러나 서희초 사건 이후로 여러 가지 보도된 각종 뉴스를 통해서 들으셨겠지만 종종 교사 개인에게 악성 민원 처리를 떠넘기는 교장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명시적으로 민원 처리의 총괄 책임자가 교장이다 라는 것을 확인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 제20조의 2, 제2항에서는요.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서는 아동복지법상 금지 행위로 보지 않는다. 즉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라는 내용이 신설되었습니다. 선생님들께서 가장 중점적으로 요구하셨던 내용입니다. 정당한 생활지도를 했음에도 아동학대로 고소를 당하는 분들이 정말 많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 학교 현장에서 목소리가 컸고 결국 그것이 초등교육법에 반영이 된 것입니다. 문제는 여전히 정당한 학생 생활지도가 뭐냐라는 점에 대해서는 논쟁의 여지가 있다라는 점이 문제입니다. 아동학대로 신고를 하는 측에서는 선생님의 생활지도가 정당하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할 거니까요. 그럼 이때 바로 선생님들의 무기 뭐가 있을까요? 바로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입니다. 제가 이미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를 자세히 설명드린 영상을 올려놨기 때문에 이번 영상과 관련해서 한 번 더 참조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 3에서는요. 학교와 학교의 장이 교원의 전화번호, 주민번호 같은 개인정보가 개인정보보호법상 위반되지 않도록 잘 보호해야 한다라는 의무 조항이 들어갔습니다. 이것도 선생님들의 개인번호를 알려준 적이 없는데도 어떻게 학부모가 알아서 전화해서 계속 악성 민원을 제기한다든지 하는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조금 강조하는 의미에서 선생님의 개인정보가 선생님의 의지에 반해서 유출되지 않도록 한 조치 필요하다라는 조항이 들어갔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유아교육법은요. 방금 설명드렸던 초중등교육법과 사실상 같은 내용을 유치원에 맞춰서 개정한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내용은 사실상 똑같습니다. 유치원 원장이 민원 처리를 책임지도록 하고 원장 등 교원이 법령과 유치원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유아를 지도할 수 있도록 하는 유아 생활지도권의 근거가 마련되었고요. 교원의 정당한 유아 생활지도에 대해서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라는 내용도 동일하게 들어갔습니다. 또한 유아의 보호자가 교직원 또는
다른 유아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보호자에게 교원과 유치원의 판단을 존중하고 교육활동과 돌봄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여했습니다. 또 끝으로 유치원과 원장이 교원의 전화번호,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가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 법률에 따라서 보호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의무조항이 역시 초중등교육법과 마찬가지로 신설되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교원주의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교원주의법은 조금 개정 내용이 많습니다. 먼저 제6조 제3항에서는요. 교사가 아동학대 범죄로 신고된 경우에도 임용권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는 직위해제를 함부로 할 수 없도록 그런 항목이 새로 생겼습니다. 이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요. 매우 사소한 사건이고 또 선생님이 굉장히 억울한 측면이 있는데도 자꾸만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해제를 남발하는 교육지원청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억울해하신 선생님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제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냥 아동학대로 고소고발되었다는 이유만으로는 직위해제를 할 수 없다. 그런 점들을 보완하기 위해 새로 생긴 조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교육활동 침해행위 유형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공무집행 방해죄, 무고죄를 포함해서 형사범죄 전반으로 확대를 했고요. 그리고 교원에 대한 악성민원까지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확대했습니다. 그리고 가해자와 피해교원의 즉시 분리 조치도 신설되었고요. 교원 보호를 위한 공제사업의 실시 근거를 마련하는 등 피해교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업무 및 교권보호위원회 업무를 학교에서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는 그런 관련 행정체계를 개편했습니다. 2024년 3월 28일부터는 학교 교권보호위원회가 아닌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서 교권보호위원회 활동을 하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끝으로 아동학대 처벌법입니다. 아동학대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3호에 새로운 단서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이미 유아교육법과 초중등교육법에서 한번 저희가 짚어보고 온 내용인데요. 유아교육법과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아니한다라는 단서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또 아동학대 사건 발생했을 때요. 교육 현장의 특수성을 감안해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교육감의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에 그 의견을 청취해서 아동학대 사례 판단에 참고하도록 했습니다. 이런 어떤 아동학대 사례 판단뿐만 아니라요. 사법경찰관 또한 교육감의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록에, 수사기록에 편철해서 수사에 참고해야 하도록 했고 검사가 아동학대 범죄 사건을 수사하거나 또 결정함에 있어서도 교육감의 의견을 참고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교육감은 선생님의 생활지도가 정당한 교육활동 범위 내였고 교육학적 의미가 있고 또 선생님의 평소 행실이 어떠했고 이런 점에 대해서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출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좀 요약하자면 주로 학부모가 학교 의견을 존중하고 협력할 의무를 신설한 것이고 학교장이 민원 처리를 총괄적으로 책임지고 교사들의 개인정보도 보호해야 한다. 그리고 또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 이런 내용들이 가장 주요한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법 개정은 서희초 선생님을 비롯한 많은 선생님들의 희생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귀한 내용이니까 선생님들께서 꼭 한 번쯤은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